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협력자 엘라이 코아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고문인 김인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독일 전문가로 잘 알려져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에게 특별히 소개해 주실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독일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이제 2015년부터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저한테 중요한 화두가 하노버 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버 메세를 2015년부터 매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흐름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노버 메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독일을 가셨다니 참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노버 메세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하노버 하면은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세 하면은 우리가 그 트레이드 페어라고 하죠. 그런 박람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노버 메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노버는 이제 독일의 북부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메세 하면 이제 우리가 전시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노버 메세에서 가장 특징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노버에 가면 전시, 산업 전시 박람회도 있지만 컨퍼런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면 산업에 관련된 정책, 경제, 기술 모든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하면 포럼, 다보스 포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3,000개가 되는 발표를 볼 수가 있다는 이 컨퍼런스에 집중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노버 메세의 가장 큰 특성은 산업 전시회와 엄청난 컨퍼런스의 규모가 병행한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게 큰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CES, 그다음에 MWC, 그리고 독일에서 하면은 IFA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하노버 메세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도 수많은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노버 메세의 가장 큰 특성은 독일 수상이 꼭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수상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민간 주도 산업계가 제안한 정책 아젠다를 수상에게 전달합니다. 이때가 가장 독일 사람들이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용역들 있잖아요. 뭐 R&D가 됐건 뭐 프로젝트가 됐건 모든 용역의 결과물을 하노버 메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R&D 기술이 됐건 정책 용역이 됐건 뭐 프로젝트가 됐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노버 메세에서 발표가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치가, 산업가, 연구자, 단체, 협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 컨퍼런스에서 동시에 저는 정책 컨퍼런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 컨퍼런스 또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곳에 가면 이제 유럽연합의 뭐 개인정보, GDPR 정책, 유럽연합의 데이터 전략, 유럽연합의 데이터 액트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나와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노버 메세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방금 저희에게 그 정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책이라 함은 이제 모든 사실은 회사들이 뭔가 자기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을 무시하고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독일에서 이 정책을 다룬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정책을 다룬다는 의미는 이제 저는 이 하노버 메세에 가면 독일에 2개 연방 부서가 오거든요. 하나는 경제부, 경제산업부, 하나는 과학기술교육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이 5개 부처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을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 산업기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돈이 되려면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것, 즉 시장을 설계하는 것, 마켓 디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책이 뒷받침이 되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가 없으면
기술 개발을 했지만 시장에서 스케일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디지털 치료제를 아무리 개발을 한들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산업 에세의 의미가 뭐냐면 산업 기술 박람회가 아니라 산업 박람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접목시키고 트랜스퍼할 것인가. 미리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는 산업계가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그러니까 민간 주도형 산업 정책이에요. 그래서 산업계가 용역을 줘요. 자, 세계 협회, 뭐 전기, 전자, 뭐 기계, ICT 협회를 모아서 우리 내년에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어? 라고 용역을 주면 이 협회가 1년 동안 열심히 현장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젠다는 이거예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용역을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산업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전략은 무엇이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 아, 내년에 독일 정부가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수소 전기면 수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구나. 전기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구나. 요거를 AI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아,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도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 환경 규제 어떡하지? 그다음 뭐 데이터 어떡하지? 이거를 알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의 정책의 방향, 그 속도, 깊이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가면. 근데 그게 단순히 기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기술에 연결된 시장에 연결된 제도, 정책, 요거를 동시에 볼 수 있다가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또 깊이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현장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계가 정말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지를 또 투명하게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정말 뭐 좋은 정책 제도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특히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정말 실생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정책과 제도 때문에 사실은 따라오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굉장히 발전할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을 봐야 되는데 하노버 메세, 유럽, 그것도 독일에 한정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근데 지금 뭐 배터리라든지 환경 규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유럽, 그것도 독일에서 이렇게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B2B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제조업부터 산업, 산업에 대칭되는 말은 그냥 일반 B2C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2B 부분에서 산업 전시회는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입니다. 산업 분야의 전시회로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을 벗어난다는 게 막상 하노버 메세에 가보시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일본 기업, 중국은 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산업에 관련된 거는 저는 다 유일한 최고의 박람회다. 산업 부분은. 근데 이 산업이라 하면 지금 보통 뭐 자동차 전시회, 뭐 핸드폰 전시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산업의 모든 산업이 총괄하는 곳은 유일하다 여기가. 예, 유일하고 산업이라 하면은 여기가 지금까지는 엔젤은 뭐 제조업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제조업에 ICT가 붙고 인터넷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 통신 산업이라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모이는 유일한 곳이 저는 하노버 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독일이냐 유럽이냐를 저는 구별하지 않고요. 글로벌하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하다라는 그 예시가 2016년에 제가 하노버 메세를 갔는데 하노버 메세는 매년 파트너 국가가 있어요. 올해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3은.
2016은 미국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신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든 뭘 하든 AI를 하든 산업을 빼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통하지 않고 AI로 돈을 번다? 그건 굉장히 국부적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관련된 건 제가 볼 때는 모든 산업을 총괄한다, 글로벌하다는 점에서 유니크하다, 유일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컨퍼런스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박람회 전시회도 중요한데 이 컨퍼런스는 유일하다. 그 유일하다는 의미는 모든 산업을 총괄한다. 정책과 제도와 기술과 법령을 다 포함한다. 예, 그 점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뭐 CES는 뭐 전자 제품 그렇죠. 박람회, 뭐 MWC도 약간 모바일, 그리고 IFA도 조금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또 제가 이제 되게 강조돼서 다가오는 게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좀 B2C 개념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B2B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현장 중심으로 산업계가 정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화두는 한노베어스에 가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에너지, 수소연료, 와이어리스, 그다음 와이파이, 그다음에 5G, 수소 모든 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예, 여기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화두가 뭐냐면 서스테너빌리티예요. 서스테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이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화두를 우리는 도전 과제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네네. 환경성과 경제성. 그런데 이제 산업계가 정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민간 주도형 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민간 주도로 정책을 하자. 어떻게 하지?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한다는 건 산업계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게 2015년에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은 중국의 제품들이 막 독일로 들어와요. 싸요. 왜냐하면 환경 기준을 안 맞췄기 때문이에요. 독일 제품은 환경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죠? 그런데 그 대응할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지구 보호예요. 응? 그러니까 기후 보호. 그럼 기후 보호라는 명분이 있어야 중국 제품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너 탄소 많이 쓰면 안 돼? 근데 그 명분의 수준을 얼마큼 할 거냐? 0.01 ppm 할 거냐, 0.03 ppm 할 거냐를 공무원은 몰라요. 왜냐하면 산업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계가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산업계가 10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배터리도 들어와야 되고 반도체도 들어와야 되고 자동차도 들어와야 되고 바스프 소재도 들어와야 돼서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 하나하나 얘기해 주다 보면 세월이 다 가. 그러니까 다 모여. 그럼 다 모여요. 20명이 모인 상태에서 야 이거를 규제를 0.01로 해야겠니? 0.03으로 해야겠니? 니네가 정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산업계가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야 0.03으로 하는 게 좋게 해야 명분도 있고 실리가 있지 않겠니? 이걸 잡는 게 산업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은 이걸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우리 산업의 수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중국 제품은 안 돼. 그럼 WTO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WTO에 걸리지 않으면서 명분으로 말을 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면서 또 적절하게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다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또 죽어.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놈을 키워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한테 적정한 목표를 줘야 돼요. 그냥 야, 그 만족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순서를 쫙 매겨가지고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투명하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인정해주고 못하는 애는 따라와.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정하면 불만이 많잖아요.
뭐 너는 왜 그랬어? 근데 불만이 없는 게 뭐냐면 다 합의해와.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뒀고 10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도 살리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게면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는 애는 더 잘하려고 하고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도 키우고 중국에서 오는 싼 물건에 대한 대항선도 만들고 명분, 기후 보호라는 명분도 살리고 요거를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산업계가 주도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모이라고 그러면 막 서로 단어가 다르고 싸우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대신 어떻게 하노버에 와. 다 여기서 발표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노버에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너만 생각한 거야?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러니까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죠. 필터가.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부 용역하면 제일 겁나잖아요. 누구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제일 겁나냐면 산업계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제일 겁나요. 대학 교수님들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님들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산업계는 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 앞에서 잘못 말해봐요.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용역한 결과를 산업계 앞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계를 용역할 때부터 계속 같이 가는 거고 그 결과를 산후보 메사라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뭐가 좋냐면 우리는 용역을 주고 막 돈을 100원을 잘 썼냐 이거를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갖고 감사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한호흡에서 발표해 그럼 거기서 다 보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이해관계자가 합의했는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열이 딱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산업계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할 말이 있고 정부가 정한 게 아니야. 우리 산업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중국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지구 보호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 우리 무작정 정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할 말이 없고. 근데 정부 산업계도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독일이 제가 볼 때 무서운 게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실리콘밸리가 엄청 잘 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다 먹는 것 같죠. 제조업 부분은 독일이 먹고 삽니다, 여전히.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미국도 제조업 이제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굴뚝이니까 그냥 딴 데로 보낸 거예요. 중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은 어떤 금융위기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제조업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마스크, 코로나 때 마스크가 금방 만들어졌던 건 뭐예요?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이라는 거는 공장이 있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와도 크게 흐름을 안 타요. 그래서 독일이 2008년 금융위기 뭐 그 뒤에 뭐 해도 이게 큰 흐름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은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수출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리콘밸리가 다 먹을 것 같잖아요. 왜 안 되냐는 거 이게. 그래서 미국도 막 공장도 세우고 한국 공장 들어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다 만들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들은 2011년부터 모든 산업계에 800명이 있어요. 이 800명이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했고 규제를 만들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게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형 정책이 돌아가고 있다. 산업계가 정책을 제안한다. 이 부분을 한노버에 가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노버에 가면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가보면 협회, 뭐 대학 모든 사람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운 게 매년 가잖아요. 그 발전이 보여요. 네, 박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같이 모인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통쾌함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독일 회사에서 일했지만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컨트롤러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 부장님들이 이렇게 다 모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영업도 계시고 그 다음에 R&D 부서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생산 부서도 있겠고요. 품질 부서, 그 다음에 회계 부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단어도 다르고요. 입장도 정말 다 다르고요. 특히 영업과 R&D는 이제 항상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이고 나면은 정말 좋은 게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면 회사는 한 회사잖아요. 회사의 목표는 회사의 이익을 내고 고객한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건데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산업계도 서로 다른 회사고 서로 다른 산업도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이쪽 산업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례에서 독일 기업 사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도 소통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똑같이 국가에 대입해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국가는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사일로로 했느냐, 그냥 우리 부서 저것만 했느냐가 이제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근데 저는 뭐 농담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회의도 그냥 아빠 혼자 결정하는 집안과 4명이서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는 집안이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저는 4명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다 말해봐 민주적이야 하면 혼자 얘기하면 안 되고요. 4명이 충분히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말만 민주적이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 각자의 입장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결정한 것이 룰이 되는 그 집안이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박사님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독일 기업에 있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직급들이 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전무님 다 계신데 저는 정말 놀란 것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딱 회의 끝나서는 이제 회의 중에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막 그래도 딱 끝나면 기분 좋게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하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기업이고 독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독일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 기업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그렇게 말 다 이렇게 소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 독일에 있어봤더니 독일도 처음으로 전기전자협회나 기계협회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건 만나고 반복되고 이게 돼야지 처음부터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예를 들어 쉽지 않아요. 막 말이 안 통해가지고 2013년에 만났는데 서로 계속 딴 얘기 하니까 1년 동안 한 것이 단어 용어 하나 정의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소프트웨어가 처음 만나니까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되고 안 되고는 야 우리 이러다 죽게 생겼어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다 죽어. 그럼 죽을 정도가 돼야 야 우리 얘기해야 돼. 이걸 인식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 이러다가 혼자 있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일도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죽을 지경인지 말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제가 볼 때는 나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해가지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모여야 살고 네트워크가 돼야 밸류가 나온다는 인식이 되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 찾다 보면 역사 찾다 보면 그냥 시간이 하도 세우니까 그것만 야 너 죽을 것 같아? 모여야 돈이 되겠어? 요것만 오케이 그럼 모여. 우리 돈을 뭘 만들어내지? 이렇게 이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딴 얘기하면 그냥 빨리빨리 빠져라. 너는 먹고 산다는 얘기지. 저도 이제 기업 만나면 그래요. 뭐 우리 필요 없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6% 나오나요? 계속 사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내 영업이익률이 1% 넘길 수 있을까? 이거는 위기의식이거든요. 내가 지금처럼 기계만 팔아서 돈을 6% 남기겠어? 그럼 만나야죠. 그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위에 나타나는 것만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호흡 메세는 무엇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나서 이렇게 시야를 넓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지 그렇죠. 현실을 어떻게 요새는 그런 맞습니다. 표현하다 뼈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 정말 여러분들의 뼈를 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한호흡 메세 가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4,000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 보고도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 편하게 쉬시라는 거야. 근데 저는 2015년에 한우버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기업들이 나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네는 왜 죽겠다고 그러는지 그때 이제 독일은 중국이 들어오죠. 한국 들어오죠. 미치겠는 거죠. 미국은 막 잘 나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모두가 이러다가는 우리 죽겠네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모두가 죽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막 널널한 사람한테 그래도 한우 막 가봐. 네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봐가지고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걸 한 비즈니스를 보고 와라. 그리고 예전처럼 혼자 비즈니스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가 있어? 누구랑 네트워크하는 거야? 내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를 보고 싶으면 가서 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제 기술 관련 네. 그런 테크 회사의 임원분들은 물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가 앞단에 있을수록 이 영업이익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매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또 이게 단계가 스케일업하면서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자리에 가서 다른 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랑 비슷한 산업의 저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뭔가 이제 매출은 더 크게 하고 비용은 줄여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입장벽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어느 기업든 금방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진입장벽이 뭔지, 내가 영업이익률을 3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챗 GPT 나왔잖아요. 이거 언제 또 나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내가 영업이익률을 3년 동안 유지할 거야? 장담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치고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매년 가는 이유가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 예, 그 고민을 해야 되고 항상 저는 위기감을 갖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벌고 있지만 언제 누가 치고 시장 진입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들어오면 그냥 끝이에요, 바로. 예, 그 예전에는 뭐 하나 개발하면 10년을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개발해서 10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015년부터 매년 한오버 매스에 가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년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래도 왜 그렇게 매년 가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시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봐오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년 가는 이유는 사실은 그 한오버 매스 입장료가 100유로밖에 안 돼요. 13만 원. 그 입장료를 내고 저는 세계의 최고의 최신의 정보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어디 다보스 포럼 돈 얼마 들죠? 저는 다보스 포럼보다 한오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보스 포럼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니까 보고서 봐도 되고 뭐 CEO 얘기 들으면 되는데 여기 가면 산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저는 5일 동안 세계 최고의 최신의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까 5,000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제가 그중에 200개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갔다 오기면 저한테 축적되는 게 뭐냐면 뭐가 화두인지를 알아요. 아, 이게 데이터 스페이스구나. 이게 가야 익수구나를 가장 빨리 아는 거예요. 제가 왜 빨리 알까를 봤더니 이게 축적이 된 거예요. 근데 뭘 들으면 이게 좀 되겠는데라는 걸 빨리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15년도 매년 가니까 맨날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컨퍼런스 가면 세계 유명한 사람을 내 앞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다 얼굴 보면서 만나니까 그 사람도 제 얼굴 알아요. 맨날 앞줄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제가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변해가는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메인 스테이지에 와요.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마치 지식과 정보와 그다음에 뭐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비즈니스 정보거든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논문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게 살고 죽고가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 같아요, 저는. 이 전쟁터에서 막 살고 죽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갑자기 막 긴장하면서 막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막 봄날에 벚꽃이 막 내리는 것처럼 막 이게 내리고,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소원이 죽을 때까지 여기로 가야지.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 딸은 말을 안 듣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기를 매년 간다. 세계의 흐름을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그냥 뭐 B2C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 AI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내가 다 꿰뚫어 버릴 수가 있고, 여기에 모든 대부분의 가장 큰 전문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게 정말 이렇게 싼 가격에 비행기표만 있으면, 숙소는 좀 비싸니까 에어비앤비로 가시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자비든 뭐든, 예, 여기처럼 가서 무슨 와튼스쿨 뭐 이런 거보다 저는 여기 가면 그냥 현장에서 몇 가지 MBA를 다 끝내고 오는 느낌? 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뭐 컨퍼런스에서 뭐 2,000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또 가보고 싶은 부스에 가요. 부스에 가면 설비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공장처럼 다 돼 있어요. 이 설비들이. 그러니까 공장도 보고 컨퍼런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독일의 유명한 사람은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독일에 가면은 뭐 막 돌아다니면서 5개 기업 만나고 오잖아요. 거기를 왜 그렇게 가냐? 하노버를 가라. 그렇죠. 하노버를 가면 5,000개를 만날 수 있고 사장들 다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거기 뭐 이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1시간 동안 그 막 5시간 달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면 이곳에 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최신 정보와 모든 정보를 해서 이 핵심을 볼 수 있다. 저는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포인트십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한 곳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망하는 그 기업들 되게 궁금한데 거기 가려면 힘들죠. 첫 번째. 두 번째 보안. 세 번째 내가 누군지 계속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큰 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Dream big, aim high.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을 내가 보다니라는 사람들을 앞에서 보고 그들이 말하는 통찰을 바로 앞에서 듣다 보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많이 되거든요. 다녀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개방된 공간에서 해요. 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일찍 자리 잡으면 돼요. 앞에 앉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어, 독일어 다 통역됩니다. 그래서 그 듣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을 바로 앞에서 대기업의 사장, 어떻게 만나요? 대기업의 CEO, 수상, 집행위원장, 이 사람들 내 앞에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 그 사람의 열기와 에너지를 느끼면서 공짜예요, 그거 다. 아무나 가서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이런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독일에서도 이런 포럼 가면 입장료가 보통 뭐 300만 원 막 주고 그래야 돼요. 이런 포럼에 들어가려면. 근데 하노버만 가면 그 모든 포럼이 공짜예요. 저는 그게 아주 그래서 다른 독일에서 돈 주고 포럼 안 갑니다. 여기만 가면 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박사님 제가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막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훌륭하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이 말하시는 걸 또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정말 앞에서 예. 그분들의 그런 그 에너지와 그리고 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통찰을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그 특권, 그런 특별함은 정말 그리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또 질문도 해요. 뭐 이게 뭐냐고. 그러면 막 그 희열은 전혀 그렇죠. 네. 저는 거기 가면은 막 한우버 웨스에 가면 빵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컨퍼런스가 있는데 빵도 먹기가 시간이 아까워. 그렇죠. 막 이렇게 컨퍼런스 들으면서 빵 먹으면서 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거기 가면 못 자요. 왜냐면 막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네, 잘 시간하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들어야죠. 그래서 진짜 저는 정말 이런 게 있나? 저는 2015년에 처음으로 갔어요. 네.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거기서부터 그다음부터 무조건 갑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강추예요. 강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우 메스에 가면 사람들이 전시회만 봐요. 근데 전시회 가면 뭐 기업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기계를 잘 몰라요. 소프트웨어 잘 모르고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고 근데 컨퍼런스는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 사실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책을 쓰면서도 여기서 보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다 들은 거가 자신감을 줘요. 아,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잘 이해했나?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여기 갔다 오면 그렇지. 내가 요게 이해한 게 맞네. 앞으로 요게 화두가 되겠네. 뭐가 되겠네가 딱 자신감이 붙어요. 저는. 예. 저 이거 여기에서 되게 공감하는 게요. 사실은 저는 그 AR, VR 쪽 시장을 해서 뭐 3, 4년 전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또 고문이신 저희 외삼촌께 여쭤봤더니 알아야 그게 메타버스야 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그거를 관련된 컨퍼런스 그리고 CES도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성이 보이고 뭔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버스? 그런 거 온라인에서 안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 그런 단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것과 관련돼서 뭐 카메라든 아니면 햅틱이든 AR, VR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이만큼 와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수요에 따라서 정말 마주쳐 있다. 그리고 세계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결국에 이게 터지게 됐죠.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런 걸 보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올라오겠구나. 그러면은 이거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은 뭐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보고 하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그 사람하고 이해를 해야 가장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생각과 그것도 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한업에서는 좋은 게 정책 담당자, 산업계, 연구계 3명이 꼭 패널로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패널의 구성이 네. 꼭 이 3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입장, 그다음에 경제적인 입장, 산업계의 입장, 연구계의 입장이 항상 3사람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 3명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한 방에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건 어느 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고서 걸리려면 한 1년 걸리잖아요. 논문도 3개월. 이게 책으로 읽을 생각하는 건 저는 이미 늦었다. 그 사람을 현장에서 보고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3명이 논의하는 걸 딱 들으면 아, 얘네들이 어떻게 입장이 다른가를 그 자리에서 아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거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각기 다른 포지션의 사람들이 만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특히 올해 한오버 메세 2023년을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은 뭐라고 쓰냐면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잘 써요. 네. DT, 네. 뭐 DX 뭐 이렇게 말하는데 디지털을 쓰잖아요. 네. 얘네들은 왜 디지털이 아니고 인더스트리라고 쓸까요? 요게 화두예요. 독일은 인더스트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 말 안 써요.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B2C가 강한 거고요. 얘네들은. 네네. 독일은 B2C는 버려요. 우리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아, 결국에는 산업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산업 현장이 바뀐다는 건 뭐냐?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 얘네들 화두가 있는 거 항상 AI인데 AI도 어디 AI? 산업 AI인 거죠. 데이터도 산업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산업이요, 얘네들은. 산업 AI, 기계학습 이건데 공장에서 산업계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말 안에는 제조업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얘는 이미 16개 영역, 관광, 투어리즘, 미디어, 헬스, 모빌리티, 교육, 우주, 항공 16개 영역의 데이터가 산업 데이터랑 연결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일과 유럽은 미국이 갖고 있는 B2C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수집은 버려요. 왜? 우리는 이미 경쟁에 졌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럼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네네. 그럼 데이터가 중요한 건 데이터는 수집 저장이 중요할까요? 거래 공유가 중요할까요? 시장이 중요할까요? 수집하는 클라우드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시장이 당연하죠. 네. 수집 저장은 이미 클라우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봤자 돈이 안 나와. 우리는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액세스해서 리유즈, 뭐 사용, 거래,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독일은 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짜져갔는지, 작년하고 뭐가 다른지. 작년에는 이미 시장을 설계했고 아키텍처 다 만들었어요. 올해 보고 싶은 건 이 데이터 스페이스, 가이아 X, 카터너 X가 유스 케이스를 160개 하고 있거든요. 300개 하고 있거든요. 유스 케이스의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 이 중에서 돈 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요. 네. 그걸 보고 싶어요. 가서 눈으로. 그러니까 이 카터너 X나 이 자동차 부분에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배터리 패스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가려면 여권을 갖고 가잖아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모든 물건과 모든 서비스가 여권을 갖고 가야 돼요. 그걸 프로덕트 패스라고 말을 해요. 프로덕트 패스. 이 여권 패스에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는 건 데이터를 내가 다 수집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네. 내가 다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겠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사서 쓰면 되잖아요.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 올인하고 싶어요. 앞으로 돈 되는 건 산업 데이터 시장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 B2C 데이터는 내가 해봤자 돈 되는 게 안 돼요. 네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게임은. 그러면 B2B 데이터, IoT 데이터, 산업 데이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예요. 왜냐? IoT 데이터는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20%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잠재력에 있는 시장이 80%다. 그런데 이 80%가 왜 빨리 안 될까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는 이게 높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내가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맞아요. 내가 빨리 들어가면 진입 장벽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산업 데이터는 최소한 10명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에어비앤비 앱은 나 혼자 개발하면 돼요. 네. 자, 먹방 내가 혼자 유튜브 하면 돼요. 산업 데이터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 공장의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으면 공장 돌리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공장 돌리기도 바빠요. 내 데이터가 뭔지를 몰라. 맞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네. 또 내가 데이터가 필요해. 뭐 필요한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중간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요 중간에 얘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변호사만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니네 둘을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 이걸 잡아내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데이터 시장은 야, 막 돈 데이터 모아.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모아서 저장해. 국가가 와가지고 야, 니네 둘이 거래해. 이게 시장이 아니죠. 정부가 거래하라고 하는 거는 계획경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정부가 계획해서 니네가 둘이 거래하는 거지. 민주주의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주고 공정하게 해주고 니네끼리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하려면 브로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5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는 겁니다. 5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때 산업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데이터 모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5명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새로운 밸류가 나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5명을 연결해준 사람이 맞아야 시장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지금 뭐 AI로 한참 화두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수명 연장이 되는데 다들 막 먹고 살기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이렇게 산업 데이터를 통해서 뭐 지금 이런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이런 게 지금 각 전문가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런 통찰 예. 앞으로 이거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무나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노버에 가서 파트너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유럽 시장에 나갈 생각을 하면 유럽의 소프트웨어 업체랑 해야 될지, 이 브로커가 누군지, 누가 키플레이어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일이 가겠는지,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내가 한국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떤 유스케이스가 한국에선 돈이 되겠는지를 잡아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독일은 그러니까 산업 쪽 자기들이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딱 집중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포지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그렇죠. 제조업도 약간 낑겨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낑겨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그 AI 글로벌 인덱스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디벨롭먼트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위 3위입니다. 근데 R&D 같은 경우에는 저 12위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좀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죠. 독일도 이제 뭐 R&D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이냐? 그렇죠. 두루두루 잘하는 것도 필요하면서도 또 우리의 특화된 거. 그러면은 우리의 포지션은 뭐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 우리가 뭐 마이데이터, 뭐 그다음 마이 헬스웨이 다 하잖아요. 정부 사업에 돈을 엄청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있느냐예요. 그렇죠. 시장이란 말은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걸 하는 이유가 기계만 팔아서는 이제 앞으로 못 살아요. 기계만 팔아갖고는 영업이익률을 3% 5%를 못 해요. 그럼 기계에다 뭘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라는 건 디자인 데이터, 운전 데이터, CO2 데이터, 자원 데이터. 데이터를 넣어야 돈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6%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이걸 안 하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게 부러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지를 알까? 근데 우리는 나도 죽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띵가띵가하고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안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요, 파트너를. 근데 우리는 정부가 돈을 쓰면서도 정부가 파트너를 잡아줘. 이게 시장이 크겠어요? 그죠. 결혼 중매 시장도 중매를 해주면 안 되죠. 파티만 열어주면 되잖아요. 파티만 열어주면 끼리끼리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만나면 안 되고 여러 명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파티만 열어주는 거예요. 파티만 열어주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이 믿을 만한가는 조회를 해야죠. 또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가는 해야죠. 물이 좋아야 되니까. 오는 거, 룰, 규칙은 정부가 만들어주지만 이 안에서 파트너를 잡는 건 스스로 잡아야 돼요.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 산업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다 매칭해주고 돈 주고 니네 거래해라. 이게 무슨 시장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데이터를 앞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산업데이터 말고 그냥 막 파트만 열어줘. 그 대신 파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돈을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파트 결과로 몇 명이 만들어졌고 무슨 비즈니스 만들어냈어. 이거는 계속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투명하게 해주고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네트워킹이 계속 생기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고 밸류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 후보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가서 보는 건 이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생긴다는 걸 눈으로 정말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발표도 보시면 6명이 같이 와서 발표해요. 혼자 프로젝트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는 꿈이 이런 한호 메세를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한호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 형식을. 그래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네. 네, 박사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 분들도 되게 존경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스타트업부터 정말 여러 사이즈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관련 부처 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세수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예시, 우리가 딱 다가오는 뭐 결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련 분들도 이렇게 한호흡 메세에 참석하고 그리고 박사님처럼 이렇게 계속 뭔가 경험해 오신 분들의 그런 통찰을 듣고 같이 논의해 나가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시장의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공무원분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민간을. 내가 해줘야 되는 상황은 저는 이제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5살만 돼도 애가 지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전한 방을 주고 애가 놀 수 있도록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엄마가 다 해주면 얘는 못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부 분들이나 분들이 이제 산업계를 쟤네 어떻게 하지? 협회 잘 못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꾸 내놔야 돼. 노출을 시키고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얘를 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스타트업을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을 지원도 어느 정도 하고는 피튀기게 싸우게 해줘야 돼요. 얘는 언제까지 A 뭐 기저귀 채워줄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되 그 대신 그 라운드를 공정하게 해주고 꼭 투명하게 발표시켜라. 저는 이거 꼭 말해요. 정부 돈을 받은 모든 사람, 정부 세금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사업은 무조건 공개한다. 다 있는 데서. 이것만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저도 여기 정말 큰 공감하는 게요. 그 투명하다는 것이 지금 정말 중요하다. 투명하게.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이제 정부 지원 받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정말 어떻게 뭐 1억 정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돈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종 보고서와 지출 증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다 시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도는 좋은데 사실은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걸 준비하다가 정말 본업을 놓쳐요. 본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돈을 받아야 또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악순환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또 어떤 스타트업들은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이거를 일을 해서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매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부 예산이 이 소중한 예산이 정말 우리나라 발전에 쓰이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정부가 그거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도 본업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이게 막 돈 갖고 그러지 말고 대신 딱 목표를 인건비 딱 주고 알아서 하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네. 예, 요것만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클까요? 저는 깝깝합니다. 이러면 이게 미래가 막 스타트업들이 막 파트너를 잡으려고 정신이 없어야 돼 지금. 그쵸. 근데 뭐 하나 개발했다 이러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파트너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트너를 같이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보면은 이 기업을 보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 모든 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산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거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 파트너 풀도 정말 투명하게 공개돼서 그 경쟁력이 있는 파트너 풀이 생성돼야 되고요. 각자 많은 파트너들 정말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김인숙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한오버 메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오버 박람회에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한오버 메세에 가면 꼭